임미현의 아침 뉴스.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3년 만에 열립니다. 이산가족 89명은 오늘 오전에 금강산에 가서 꿈에 그리던 북측 가족을 만납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곧 방북할 것이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면담을 기대한다고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습니다.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전날 우리 선수단이 태권도에서 금메달 2개를 따냈습니다.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최악의 고용 개선을 위해 내년 일자리 예산을 12% 이상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돈을 쓰는 것 이외에 구체적 대책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양승태 사법부가 사법 한류로 창조 경제를 지원하겠다고 밝히는 등 박근혜 정부와 코드 맞추기에 급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34도까지 오르는 등 폭염과 열대야가 다시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북상 중인 태풍 솔릭은 목요일쯤 한반도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CBS 아침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오늘부터 금강산에서 열립니다. 이번 상봉행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황영찬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황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이산가족 상봉이 약 3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마지막에 이루어졌던 상봉 언제였습니까? 네, 마지막 상봉은 지난 2015년 10월이었는데요. 그 뒤 남북관계가 크게 악화되면서 한동안 열릴 기미를 보이지 않다가 약 2년 10개월 만에 재개됐습니다. 2년 10개월. 네. 예, 차수로는 21차 상봉이지만 남북은 이번 행사를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8.15를 계기로 한 이산가족 상봉행사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최근 발전된 남북관계와 이번 행사가 갖는 의미를 더 살리겠다는 뜻이겠죠. 오늘부터 2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상봉은 크게 두 차례로 나뉩니다. 20일부터 22일까지가 1차 상봉, 24일부터 26일까지가 2차 상봉입니다. 1차와 2차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하는데 특별한 차이가 있는 겁니까? 예, 행사가 금강산에서 열리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네. 예, 다만 1차 상봉은 우리 측에서 신청한 89명의 이산 가족들이 북측 가족을 만나는 것이고 2차 상봉은 반대로 북측에서 신청한 88명이 우리 측 가족을 만나는 겁니다. 네. 1차 상봉에 참여하는 우리 측 이산 가족들은 어제 속초에 모여 방북 교육을 받았고 건강검진을 마쳤습니다. 일정대로라면 현재 아침 식사를 마친 뒤 금강산으로 향하는 버스에 오를 채비 중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참 마음이 설레일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상봉을 앞둔 이산 가족들의 표정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초 현지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원 영동 CBS 유선희 기자. 네, 저는 지금 강원도 속초 하나 리조트에 나와 있습니다. 다소 상기된 표정의 우리 측 방문단은 동행 가족과 함께 조금 전인 오전 6시 30분부터 아침 식사를 시작했는데요. 잠시 뒤인 오전 8시 30분 출발을 앞둔 이산 가족들은 기대와 설렘 속에 혈육을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68년 전에 잃어버린 4살배기 아들을 만나러 왔다는 91세 이금섬 할머니는 그리운 아들의 이름을 불러보면서도 아직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금섬 할머니입니다. 상철아, 우리가 상철이 맞니? 불러보고 싶지. 1년 동안 울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실금이 하나도 안 나요. 전쟁통에 헤어졌을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여동생을 만나러 가는 90세의 여운 할아버지는 너무 많이 흐른 세월이 그저 야속하기만 합니다. 여운 할아버지의 말입니다. 이제 너무 오래됐어. 너무 긴 세월이 됐어. 그래도 내가 행운이야. 만난다는 게 행운이지. 약 3년 만에 다시 날이 밝은 이산가족 상봉이 이제 출발만 앞두고 있습니다. 저마다 가슴 아픈 사연을 묻어둔 남북 이산 가족들은 오늘부터 2박 3일 동안 꿈에도 그리던 가족들과 눈물의 만남을 갖게 됩니다. 지금까지 속초 하나 리조트에서 CBS 뉴스 유선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황 기자, 구체적으로 이번 상봉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설명해 주시죠. 예, 1차 상봉에 참여하는 이산가족 89명과 이들의 동행가족, 지원인력 등 모두 560여 명이 오늘 방북하게 됩니다. 이들을 태운 버스는 조금 뒤인 8시 30분에 숙소를 떠나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출입심사를 받습니다. 이후 낮 12시 30분쯤 행사가 열리는 금강산 온정각에 도착합니다. 네. 그리고 오후 3시부터 단체 상봉을 통해 68년여 만에 꿈에 그리던 가족들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2박 3일 동안 모두 11시간에 걸쳐 단체 상봉과 개별 상봉 등 6번의 만남을 갖는 일정입니다. 남북은 이번에 새로 객실에서 가족끼리 식사하는 시간을 만드는 등
최대한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당국이 배려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 전 말씀하신 대로 모두 11시간밖에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65년이 넘는 이 이산 가족들의 아픔을 과연 달랠 수 있을지 의문인데요. 이번 상봉이 갖는 의미 어떻습니까? 예, 이번 8.15를 계기로 한 이산가족 상봉은 지난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두 정상이 합의한 내용입니다. 그뒤 고위급 회담과 적십자회담 등 남북 간의 대화를 통해 이번 행사가 열리게 됐습니다. 그동안 악화일로를 걸어왔던 남북관계 개선이나 신뢰 구축에 좋은 영향을 주는 건 당연하겠죠. 하지만 이번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그런 수준을 뛰어넘는 인도적 차원의 문제입니다. 분단이라는 비극 때문에 발생한 이산가족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달래줄 기회가 2년 10개월 만에 다시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상봉 행사가 겨우 남북한에서 100명씩 200명의 가족이 만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이산 가족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7월 말을 기준으로 생존한 이산 가족의 숫자는 약 5만 6천여 명입니다. 이 같은 규모의 행사가 500번은 더 열려야 모든 가족들이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생존자 중 70세 이상의 고령자는 85%에 달합니다. 네. 이미 이번 상봉에서도 건강상의 문제로 우리 측 이산가족 4명이 상봉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이 큰 상태입니다. 실제로 제가 만나본 이산가족들은 북측의 가족들을 만나게 된 것이 기쁘면서도 이번이 생애 마지막은 아닐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황영찬 기자와 함께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조만간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은 워싱턴에서 장규석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달 중으로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남북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다음 달 9일 평양에서 열리는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다음 달 11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 김정은 위원장의 참석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조만간 방북할 예정이며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동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곧 4차 방북을 할 예정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도 만나나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방북 시점은 적절한 시기에 국무부가 발표할 겁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대북한 정책을 놓고 중국과 러시아, 미국의 움직임도 빨라지는 모습인데요. 볼턴 보좌관은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4월 판문점 회담에서 1년 안에 비핵화할 것에 동의했고 북한이 그 약속을 지킬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4차 방북에서 북한의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 특히 북한의 핵 관련 시설에 대한 자진 신고를 이끌어내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볼턴 보좌관은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는 별도로 미국의 선거에 개입하려는 세력으로 러시아와 중국, 이란과 함께 북한을 언급하면서 경계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장규석입니다.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소식입니다. 본격적인 메달 레이스가 펼쳐진 첫날 태권도가 품새 종목에서 금메달 2개를 수확하며 종주국의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박세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최강인 한국 태권도가 우리 선수단의 대회 첫 금메달을 장식했습니다. 태권도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처음 정식 종목이 된 품새에서 남자 개인전과 단체전을 휩쓸었습니다. 강민성은 남자 개인전 결승에서, 한영훈과 김선호, 김환진이 출전한 남자 대표팀은 단체전 결승에서 나란히 우승했습니다. 우리 선수단의 첫 번째 금메달을 차지한 강민성은 응원단의 격려가 큰 힘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응원해 주신 게 국민들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것 때문에 경기를 더 집중하고 더 힘있게 더 보여주고 싶었어요. 저렇게 응원해 주시는데 더 멋있는 경기 보여드려야 보답하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자 품새 대표팀은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여자 개인전에서는 동메달을 각각 땄습니다. 펜싱에서는 총 3개의 메달이 나왔습니다. 2년 전 리우올림픽에서 할 수 있다는 명언을 남겼던 남자 에페의 박상영은 무릎 부상을 이겨내고 값진 은메달을 땄습니다. 박상영 선수입니다. 근데 그 몸 상태가 안 좋다고 해서 졌다고 이렇게 돼버리면 또 그 선수에 대한 또 배려도 아닌 것 같고요. 네.
남자 에페의 정진성과 여자 사브르의 김지연은 나란히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사격과 수영, 레슬링에서도 메달을 획득한 우리 선수단은 총 금메달 2개와 은메달 3개, 동메달 6개로 종합 2위 달성을 향해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자카르타에서 CBS 뉴스 박세훈입니다.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긴급회의를 열고 최근 고용지표 악화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했지만 일자리 예산 확대를 제외하고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청와대에서 박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정부 취임 후 처음으로 주말에 열린 어제 당정청 긴급회의는 최근 고용 쇼크에 대한 위기감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입니다. 청와대는 현재 고용 부진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 소규모 자영업자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마음이 무겁고 책임을 통감합니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 확대입니다.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 증가율 12.6% 이상으로 확대해 재정지조를 확장적으로 운용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어제 회의에서 일자리 확충을 위한 재정 전략 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현 정책 효과를 점검해 수정할 수도 있다고 말해 주목됩니다. 그동안 추진해왔던 경제정책에 있어서도 그간의 효과를 되짚어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처와 당과 협의하여 개선 또는 수정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부총리가 올해 초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을 주장했던 만큼 최저임금 인상 완화와 업종별, 지역별 차등 적용 필요성을 애둘러 표현한 것 아닌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다만 김태년 정책위 의장은 회의 직후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 체감 효과는 내년 초에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하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청와대에서 CBS 뉴스 박지환입니다.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이 발표됐지만 후폭풍이 거셉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공약이 모두 파기된 퇴행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영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교육 현장 분위기가 궁금한데 교육단체 또 학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반응이? 네, 지난 금요일 발표가 있던 날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등 5개 단체 공동으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중학교 2학년 자녀를 둔 한 학부모의 발언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잔인한 상대 평가의 칼로 우리 아이들을 베어내리는 나라. 그저 아이들을 평가의 대상으로만 여겨 평가를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자들의 이심은 이 나라 우리 아이들의 인간적 존엄마저 짓밟고 있다. 교육부는 누굴 지켜주는가? 이들 단체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공약이 모두 파기됐을 뿐 아니라 과거 정부보다 못한 퇴행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윤지희 공동대표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MB정부 박근혜 정부 체제 속에서도 감히 손대지 않았던 교육개혁의 물줄기를 다 돌려세우고 20년 전 캐캐묻고 생명을 압살하는 과거로 회귀하는 결정을 하다니. 현장 교사들의 반응도 대체로 싸늘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정시만 조금 늘렸을 뿐 큰 변화가 거의 없다면서 교육부가 정책 방향성 없이 시끄럽게 분란만 일으켰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네,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수능 정시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서 재정 지원과 연계하는 방안도 비판이 상당하던데 맞죠? 네, 그렇습니다. 교육부는 수능 전형 비율 30% 미만 대학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에 재정 지원을 연계시킬 방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 대학 자율성 침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수시와 정시 비율은 대학이 자신의 생존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이 비율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육혁신연대 박정근 집행위원장입니다. 재정 지원을 갖다가 당근으로 그리고 채찍으로 삼아서 강압적으로 정시 선발 비율을 갖다가 30% 이상 늘리려고 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 대학의 그런 자율성들을 갖다가 이렇게 훼손할 것인가? 특히 이전까지는 수시 확대 정책에 재정 지원을 연계했다가 갑자기 뒤바꾼 것입니다. 네, 김 기자. 수능 전형 확대는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설계됐던 2015 교육과정과도 정면 충돌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네, 2015 교육과정은 토론식 체험 중심의 참여형 수업으로 변화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네네.
그러나 수능의 영향력이 커지면 교실에서 반복적인 문제풀이 중심의 수업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학교 교육에 황폐를 가져올 것이라고 교육단체는 우려했습니다. 또한 수능의 확대는 문재인 정부가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고교체제 정상화, 즉 외고와 자사고 등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데에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네. 정교조 참교육연구소 이현 소장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일반 국민들의 일속에는 자사고와 외고 등이 수능 준비가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자사고, 외고 폐지는커녕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속에서 사실상 이들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겠는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고교 교육 혁신 방향으로 2025년부터 고교 학점제와 성취평가제의 본격 시행 방침을 밝혔는데요. 네.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다양하고 충분한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영태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서 당시 박근혜 정부가 밀던 창조 경제까지 언급하며 청와대에 코드 맞추기에 급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기용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15년과 2016년 양승태 사법부는 당시 박근혜 정부가 강력히 추진했던 창조 경제에도 주목했습니다. 양승태 사법부는 청와대의 관심사를 법원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창조경제 지원을 위한 IP 허브 코트라는 이름으로 모두 예산 8억 원 상당을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산 명세서에 창조경제를 직접 언급하는 것도 드문 일이지만 전문재판 강화라는 항목을 따로 만들어 예산을 책정한 점도 당시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에 얼마나 큰 관심을 가졌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이 저물던 2017년 예산 명세서에는 창조경제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대신 다른 이름으로 예산 명칭이 바뀝니다. 결국 당시 양승태 사법부가 막바지 상고법원 도입을 시도하기 위해 창조경제 지원 예산을 책정하는 등 정부의 눈치를 살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가 사법한류와 창조경제를 연결지으며 또 다른 거래를 시도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편 일제강제징용 판결 지연과 관련해 청와대와 사법부 간의 부적절한 회동 정황 등이 속속 드러나면서 전현직 대법관들은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김기용입니다. 유튜브 돌풍이 뜨겁습니다. 글로벌 인구 15억 명이 시청하는 유튜브는 가투라고까지 불리고 있는데요. 일상에 스며든 유튜브의 영향력과 그늘을 김현지 기자가 전합니다. 전 세계인 4명 중 1명이 유튜브 영상을 보고 이들의 시청량은 매일 10억 시간이 넘습니다. 스마트폰의 성장과 함께 텍스트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유튜브는 전 세계인의 시선과 시간을 사로잡았습니다. 국내 동영상 시장도 유튜브에 잠식된 지 오래입니다. 한 달간 유튜브 사용 시간은 289억 분인 반면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은 189분, 네이버는 유튜브의 절반도 안 되는 130억 분에 그쳤습니다. 특히 10대에게 유튜브는 단순 동영상 서비스를 넘어 검색 포털 그 자체입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유튜브에다가 쳐보면은 그냥 거의 다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아이돌 영상 보고 화장 메이크업 유튜버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유튜브의 풍부한 콘텐츠와 명확한 타겟 설정에다 맞춤형 추천을 해주면서 SNS에 미숙한 6070 세대 장노년층까지 사로잡았습니다. 유튜브 영상이 전 세계적으로 쏟아지는 만큼 가짜뉴스나 음란물, 저작권 침해 콘텐츠도 범람하고 있습니다. 1분당 400시간 분량의 동영상이 업로드되는 만큼 유통되는 콘텐츠 양이 많아 완벽한 대처가 어렵다는 겁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모니터링을 해 즉각적으로 삭제한다곤 하지만 반대로 신고가 되기까지 유해 콘텐츠는 버젓이 돌아다니는 상황. 유튜브의 폭발적인 성장만큼 그 그늘도 커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김현지입니다. 올해 초 안전 문제로 사격 훈련을 중단한 주한미군 포천 영평사격장이 최근 훈련을 재개하면서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군이 일방적인 통보로 훈련을 재개한 데다 소음 등 각종 피해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사격장 인근 주민들을 고무성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주한 미 8군의 다목적 종합사격장인 경기도 포천의 영평사격장. 입구에 도착하자 몸이 저절로 움츠려들 정도로 큰 자동화기의 총성이 5분 간격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지난 1월 안전 문제로 중단된 사격훈련이 최근 미군의 일방적인 통보 후 재개되면서 소음을 비롯해 샤워장의 타일이 갈라지고 주택의 창문이 깨지는 등 피해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승모 영송리 이장입니다. 훈련 용지를 다른데 어디 좀 한적한 곳에 가서 해야지. 지금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아직까지도. 미 8군은 1988년부터 연간 275일 가까이 소총뿐 아니라 박격포, 전차, 헬기 등의 사격훈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참다 못한 주민 500여 명은 지난달 25일 영평사격장 정문 앞에서 정부와 미군 측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포천시 사격장 등 군 관련 시설 범시민대책위원회 이길련 위원장입니다. 통일이 돼도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이 사격장은 없어질 수 없다라고 못을 박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사격장이 안 없어진다는 거구나. 미군 측은 훈련 재개가 전투태세 준비와 대한민국 방어가 목적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미군이 64년 동안 각종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CBS 뉴스 고무상입니다. BMW가 520D 등 디젤 승용차 10만 6천여 대를 오늘부터 리콜합니다. BMW는 리콜을 올해 안에 완료할 예정이지만 부품과 정비 인력 부족으로 연내 마무리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을 정민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현장 조사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북한이 미리 알리지 않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행위를 자제하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내년에 북한으로 인력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정부가 서울 주택시장에 대한 추가 규제 카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주택시장의 추이를 지켜보고 오름세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추가 대책을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집트에서 온 난민 신청자들이 어제 오후 서울 종로구 효자 치안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식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난민 지위를 인정하고 난민을 보호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가 증거를 믿지 않고 난민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스는 유로그룹이 지난 6월 3차 구제금융 종료 방안에 최종 합의함에 따라 현지 시간으로 20일 8년 넘게 이어져 온 구제금융 시대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앞서 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인 유로그룹은 그리스가 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수십억 유로의 채무 만기를 10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합의안을 이끌어냈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자국과 인접한 시리아와 이라크 지역에서 대테러전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과의 갈등에 따른 금융 위기 속에서도 쿠르드 민병대 소탕 작전은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흔들리는 민심을 다잡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공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은주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월요일 아침 하늘길 대부분 맑은 가운데 발효 중인 특보도 없고 지방공항들 시정도 좋은 상태여서 김포공항에서 운항하는 국내 노선들 정상 운항 중입니다. 제주행 첫 편이 6시 16분에 이륙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편들도 제 시간에 수속을 하고 있습니다. 좌석 상황은 제주행 대부분 만석으로 구하시기 어려워 보이고 항공사마다 시간대별로 여유 있는 좌석이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오후 6시와 마지막 출발편은 여유 있습니다. 여수행도 첫 편은 만석이고 마지막 출발편만 여유 있고 그 외 광주와 울산, 부산을 포함한 국내 노선들은 공항에 나오시는 대로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국제선 가운데 인천 일본 다카마스 노선이 증편된다고 합니다. 오는 10월 28일부터는 주 5회에서 7회로 요나고 노선은 주 6회로 증편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포공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날씨 알아봅니다. 기상청 김수진 리포터가 오늘 날씨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부터 다시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또다시 영향을 주면서 간밤에 서울에서는 나흘 만에 다시 열대야가 관측됐고요. 한낮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35도 안팎의 극심한 폭염이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전국 곳곳에 내려져 있는 폭염특보는 좀 더 확대 강화 발효될 가능성이 높겠는데요. 오늘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고 중부지방은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청주와 광주의 한낮 기온이 35도까지 치솟겠고 서울과 대구 34도, 원주 33도의 분포로 무척이나 무덥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일본 가고시마 남동쪽 먼 해상에서는 강한 중형급 태풍 쏠리기 북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태풍은 수요일인 모레 밤에 제주를 지나 이후 전남 서부 남해안에 상륙하겠고 이후에는 6년 만에 우리나라를 관통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레 제주와 전남 남해안을 시작으로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바람이 무척 강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8월 20일 CBS 아침 뉴스를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CBS